네, 안녕하세요. 저는 1등 항해사 김승지입니다. 아, 네. 2등 항해사 아니고 이제 승진하셨다, 그죠? 네, 이제 1등 항해사예요. 네. 네, 이제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개인 실습을 갈 수 있는데 그때 6개월간 LPG선을 탱커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음,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해운에 입사해서 컨테이너선 1등 항해사로 지금까지 승선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이제 이번 휴가가 8번째 배를 타고 8번째 휴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컨테이너선을 타서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그리고 올해 1등 항해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네, 나는 27 2등 항해사입니다. 책을 출간했고요. 배를 타면서 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엮어서 이제 27 2등 항해사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아까 김준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침마당 출연에 영광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라디오나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제 책이 소개가 돼서 뭐 초등 독서 평설, 우등생 논술 잡지, 직업 인터뷰 같은 데도 나오게 됐습니다. 메트로 신문과 경향신문에서도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12월 7일에 승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어떤 배를 타는지 다들 이제 감이 오실 텐데 혹시 주변에서 야, 배 탄다, 배 탄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배 음, 탄대, 야, 누가 배 타,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 오해하면서 분야에 탄다고 대해서 생각하죠? 그쵸?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다가 내 배 타러 가고 이제 당직 서러 갈게 한다 했는데 보여주는 사진이 너 당직 서러 가면 이런 거 지금 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 뭐냐 어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배를 타는 줄 알았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타는 배는 이렇게 컨테이너선이 한 2,000개 정도 실리는 컨테이너선 큰 음,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서도 실리는 큰 배를 타고 음, 있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배를 탔을 때 선내 구성원이 선장님을 선두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눠져요.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그래서 조리부는 조리장님이 이제 우리 선원들의 밥을 삼시세끼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판부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가 어떻게 보면 배를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관부는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가 배의 엔진 아니면 보일러 아니면 발전기와 같이 기기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항해사와 기관사는 이제 사관이거든요. 보통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원 있는데 부원은 보통 이제 미얀마 선원이나 아니면 필리핀 선원,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판장, 갑판수, 갑판원. 이게 항해를 설 때 항해사와 조타수 한 명, 갑판수 한 명이 이렇게 한 조로 돼서 항해를 서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장,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명, 17명 정도 되는 선원이 이제 한 배를 컨테이너선 그 큰 배를 운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시켜드리면요. 선장은 일단 제일 최고시죠. 선박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최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1등 항해사는 갑판부 보시면 갑판부의 장이기 때문에 갑판부를 관리하며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요. 또 화물 관리, 저는 컨테이너선을 타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이 실리는 것, 그리고 선체 정비, 그리고 평형수 관리, 접이한 시에는 앞쪽에서 선수 쪽에서 접이한 작업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2등 항해사는 보통 항해 계획이 주 업무고요.
그리고 항통 장비, 소화 설비, 배에도 이제 라이프 자켓이나 라이프 보트 뭐 이렇게 안전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접이한 시에는 선미 쪽에서 작업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3등 항해사는 주로 입출항 수속이 주요 업무인데요. 배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나라별로 수속을 밟아야 돼요. 여기에 어떤 선이 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코로나 이 시대에 안전한지 그런 어떤 페이퍼 업무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선내 의료 및 의약품 관리라고 해서 배에서도 이제 학교로 치면 보건소 같은 하스피털 병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도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입출항 시에는 선교 브릿지라는 선교에서 엔진 텔레그라프를 이제 뭐 스탑 엔진 하면 스탑 엔진 이렇게 복면 복창하면서 하는 게 이제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항해사를 떠올린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항해사를 떠올렸을 때. 뭔가 이 그림과 같은 뭔가 그 브릿지에서 앞을 보면서 이렇게 항통 장비들을 다루면서 앞에 견시를 하면서 쌍안경을 보면서 해도도 이렇게 차트 끄면서 이게 항해사가 아까 말했던 운전하는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항해하는 게 아닌가 배에서 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닌가 저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근무복을 입고 당직을 서니까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게 정말 이건 베이직한 일이에요. 항해사로서 승선을 했을 때 가장 베이직한 일. 앞서 아까 말했던 그 화물 관리, 선체 정비, 발라스트 관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3교대 배는 24시간 운항되다 보니까 12시부터 04시까지는 2항사가 당직을 서고 04시부터 08시까지는 1항사가 당직을 서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3항사가 이렇게 교대로 3교대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느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은 당직대로 서고 그 외에 우리가 아까 앞서 했었던 소화 장비도 안전 장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저는 이제 1등 항해서다 보니까 이 작업복을 입고 선원들 아까 이제 미얀마 선원들이랑 같이 서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탱커 안이거든요.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탱크 안이 한 300톤 정도의 바닷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배가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컨테이너가 실릴 때 이제 제가 주로 보는 로딩 컴퓨터인데 컨테이너가 실을 때 이 컨테이너는 이쪽에 실으세요 하는 화물 적부도거든요.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이 위쪽에 컨테이너 선 생각했을 때 이 위쪽에 실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안쪽에 화물창 안에도 컨테이너가 실리고 이제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컨테이너가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거죠. 이제 안쪽과 위쪽에 이제 컨테이너가 실리는 걸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게 컨테이너 평형수를 관리하는 거라서 이걸 이제 제가 조절하면서 보건성이 맞게 배가 출항할 수 있게 이제 가망성을 제가 낮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화물창이 어느 정도 크기냐. 이 밑에 이제 이렇게 큰 곳이 여기 이제 하나씩 컨테이너가 쌓이고 나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화물을 실어 나르기잖아요.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물을 실어 나르려면 일단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배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지 실어 나를 거 아니에요. 그 안전은 또 누가 확인하냐? 그건 또 우리 항해사들이 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죠. 이 화물창에 혹시나 뭐 크랙이 나서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부서지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 탱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구멍이 나버리면 크게 바닷물이 새니까 이런 역할도 이제 저희가 항해 당직은 항해 당직대로 서고 나와서 이렇게 일도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교육 훈련도 받아야 돼요. 올라오면은 어디에 소화 장비가 있고 불이 났을 때는 선원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교육도 모아서 어떻게 소방원 장구 옷을 입고 이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체 정비라고 해서 지금 부원들이 이게 바로 배가 이게 선미인데 배가 접안했을 때 그 줄을 내어주는 아주 큰 기기예요. 그래서 이 줄이 주먹만 하거든요. 이 줄 두께가.
이걸 이제 돌리는 기기가 이제 또 바닷물을 맞고 하면 철이 녹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페인트 칠하고 다시 깡깡이질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줄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면서, 정말 이제 위험한 어떤 기기인데, 이게 2만 톤의 배를 붙이다 보니까 혹여나 이게 터지게 될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이걸 맞고 고무줄처럼 튕겨져서 이게 끊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 그러면 거의 바이바이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배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기관부에서는 이렇게 파이프 같이 용접 작업도 파이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난다거나 하면 누군가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용접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뒤에 보시면은 여기 라이프 부위도 있는데 이게 이제 2등 항해사가 관리하는 걸로 배에는 각종 안전 장비와 소화 장비가 있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라이프 부위 쪽에 뭐 깨진 게 없는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이게 반사 테이프들이 잘 붙어져 있는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우리 항해사들의 역할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 타는 항해사입니다. 오늘은 브릿지를 한번 탐방해볼까 해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가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곳입니다. 레이더와 액티스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배가 여기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루트, 항로를 계획하고 그 항로대로 지금 저희 배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이 같은 배에서는 엄청 커다란 키를 생각했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이렇게 포트 스타보드로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합니다. 엔진은 자, 이 레버를 움직여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요. 이렇게 스탑까지 하면 엔진 스탑하는 거고 배가 멈추겠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타수한테 안녕 한번 해주고. 우와, 광활한 바다다. 이런 곳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사방이 바다도 둘러싸여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바람이 많이 불죠. 지금 태풍이 다녀간 뒤라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엄마에겐 낯설겠지만 나에겐 이제 집보다 더 익숙한 공간이야. 내 근무복이야. 이제 입고 가볼게. 복도를 지나 계단을 한층 오르면 일하는 곳에 도착한다. 1분도 안 걸려. 진짜 가깝지. 여기는 브릿지라는 곳이야.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선원들의 휴게실을 보여줄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곳이야. 하이. 운동하고 있었네. 이렇게 운동기구들도 있고. 저쪽은 부원들 식탁, 이쪽은 시니어 사관들 식탁. 그리고 나는 여기서 밥을 먹어.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뷔페식이야. 여기서 접시를 들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지. 바로 탁구장이야. 이곳에서 사람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어. BCR이라는 곳이야. 발라스트 컨트롤 룸이라고 배가 접안하면 하역 당직을 서는 곳이지. 곳이 그 현장이야. 이것 봐, 아빠. 두껍지? 주먹만 하다. 이렇게 줄이 두꺼워야 2만 톤의 배를 지탱할 수 있나 봐. 서서 부두 쪽 측면도 살피고 줄이 나가는 상황도 살피고. 아직 선장님만큼 배를 좋아하려면 멀었나 봐. 우와, 아빠, 우리가 걸어온 길이야. 약 180m면 된다? 길지? 컨테이너들이 잘 쌓여있지. 바로 엔카야. 차를 내리는 걸 본 적 있는데 생각보다 현장은 치열했어.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 뿌옇게 있는 철먼지들. 컨테이너가 많이 보이지? 컨테이너가 실리면 잘 고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 일기사님이 끼라고 주셨다. 그만큼 소음이 크니까 주셨겠지. 짜자잔. 역시 배의 심장은 엔진 아니겠나. 이젠 ECR로 가볼게. 이곳은 좀 시원하네. 이런 테이블에서 오빠야도 아침마다 회의를 가졌겠지. 난 기관실에 오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발전기네. 배의 모든 전력을 만들어내는 기기. 워크샵이다. 배는 모든 게 철로 이루어져 있으니 철을 자르거나 다룰 수 있는 장비들과 공구들이 질비해 있잖아. 와, 진짜 많다. 여기는 더 덥다. 삼기사말론 여기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가 있다던데 온도가 약 100도라며. 기관실이 더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어. 더운 곳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이렇게 걸어만 다녔는데 땀이 날 정도라니. 일로와, 연결된 축을 보여주려고. 엔진이 열심히 움직이는 건 동력을 얻기 위해서고, 그 동력은 프로펠러를 통해 실현되지. 네. 이제 좀 제가 일하는 곳이 좀 감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저는 총 5장의 챕터로 책을 썼어요. 이제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때 다이어리처럼 적어놓은 글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적었고요. 3장 도전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다. 4장 다른 사람은 걷지 않는 길. 5장 바다를 사랑하는 일. 이제 이 세 챕터들에서는 제가 배를 타면서 경험한 것도 경험한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자, 나를 사랑한다는 것,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이 풍경 한번 보세요. 저는 진짜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진짜 항해사라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언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진짜 해가 뜨고 해가 내 머리 위에 있다가 해가 다시 지는 거를 어찌 빌딩이나 뭐 어떤 산이나 그런 데 가로막히는 거 없이 쭉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나 진짜 이런 광경들을 항해사라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구나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지금 밤이에요. 저녁 항해 때 밤에 내가 이제 당직을 서면서 볼 수 있는 광경. 여기 지금 수평선 보이시죠? 이 수평선 위에 이건 하늘이거든요. 이건 바다고. 근데 이 위에 이 반짝이는 것도 뭘까요? 와, 힐링이에요. 와, 해주셨네. 별인가요? 그쵸. 별이죠. 네. 그럼 요 밑에 수평선에 있는 요 반짝이는 것들, 혹시 이게 뭘까요? 오, 어선 바로 맞추셨네. 전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그냥 육지 불빛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밤에 여기 지금 망망대해거든요. 망망대해라서 이렇게 좀 별도 잘 보이고 밤에 이제 어선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뭐 오징어 배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수평선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제 어선들을 피해가는 것도 뭐 저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밤에 이제 보는 풍경이고요. 이제 이게 우리 항해 장비 중에서 레이더라는 기기예요. 이제 레이더는 주변의 물표를 탐색해서 이 스크린에다가 이제 물표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잘 안 보일 때도 이 레이더를 보면 앞에 물표가 있구나, 피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요한 항해기인데 한번 보세요. 이 큰 원의 이게 본선이거든요. 우리 선박. 이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죠. 대부분 이제 망망대해로 나오면 이렇게 돼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6마일이라서 그런데 12마일로 항해를 하면은 이 말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시야가 서울의 면적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다와 하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망망대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이게 해가 아니라 달이거든요. 달이 밝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맑게 티 없이. 그렇죠. 네, 이런 광경을, 배를 타면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아주 깜깜할 때 12시부터 4시 2등항에서 당직 시간에 모두가 잠든 시간, 아주 고요한 이 시간, 그때 배를 타고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안 볼까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달빛이 있어서 밝지만 구름이 꼈으면 아까 하늘과 바다도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진짜 껌껌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때는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가족들도 맞아요. 보고 싶어요. 맞죠? 그러면 또 막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망망되고 다 막혀 있어. 나만, 그치? 나만이 참 의미하는 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나만. 한국에 가면은 친구들 보면은 막 인스타그램 맛있는 거 먹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막 연애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만, 그치.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외로움, 쓸쓸함, 혼자 지쳐있는 느낌, 고독.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하루에 4시간은 분명히 12시부터 오후라 가지고 밝지만 4시간은 항상 이렇게 보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아까 혼자 처지고 있는 느낌, 정체되고 독재되는 느낌, 맞아요. 그게 제가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 들겠죠. 나 왜 여기 있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벌려고 여기 왔겠지. 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꼭 배 타야 되나? 타야지. 배 타는 거 좋아하니까. 배 타는 것이 왜 좋지? 이때까지 배워온 것이기도 하고 나는 이 생활에 만족해. 행복하다고 느껴. 배 타는 게 행복해? 응,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부터 행복을 느껴. 행복은 내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내가 싫어하는 거 뭐지? 근데 무엇을 하고 싶지?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건요. 이 질문인데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나는 어떻게 기억됐을까? 이게 정말 느껴져요.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2개월 동안 이렇게 육상 생활 하다 보면은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보여요. 하물며 가족들한테도 잊혀지는데 친구라고 더 할까. 사람들은 야, 뭐 해? 야, 뭐 좀 있으면 뭐 밥 한 끼 하자.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도 통용이 안 돼요. 밥 한 끼 하자?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되고 어떻게 밥 한 끼 하자? 이런 것도 안 될 만큼 그러면서 점차 이제 사람들과 뭐 소통도 이제 끊기게 되고 나는 뭔가 잊혀지는구나. 난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 정말 혼자고 관심을 주는 사람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외로운 바닷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잊혀졌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어떻게 기억되었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 거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책이 나오게 됐죠. 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난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됐어요. 글을 쓰면서 느끼게 된 건 뭔가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누군가 날 구하러 와줄 수는 있을까? 내가 뛰어내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한 번 이렇게 미동은 올까? 막 나 혼자 그런 생각들이 너무 고독해지는 거예요.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정체고 고독해 있고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어떡하지? 나 뭔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고 싶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좀 어딘가에 남기고 싶어 해서 제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조건 이렇게 쌓여가는 글들을 보면서도 이제 제가 성취감도 있었지만 이 고요한 바다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감정이란 게 없거든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뭐 거리가 생겨야지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계속 그 삶의 반복을 하다 보면 감정이 그냥 좋은 것도 좋은 건지 나쁜 것도 나쁜 건지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다양하게 계속 나가다 보면. 근데 글을 쓰면서 내가 오늘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거를 뭐 내가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나도 뭔가 감정을 느끼는 살아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을 계속 써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이 나오게 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래 이까지가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좀 썼었던 건데 이제는 11월 특집에는 이제 김준모 작가님이 이제 여성 작가의 세계여행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단콘들을 위해 특별히 이제 내가 경험한 나라들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배를 타면서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집에도 이제 여행에 관한 주제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라를 갈 때마다 그 마그네틱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찍어놓은 사진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근데 제가 주요 가는 나라들이 뭐 이게 막 다양하게 뭐 유럽, 미주 이렇게 많이 뛰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회사가 고려형 회사가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다녀요. 그래서 이제 울산, 부산, 광양 출항하고 상하이, 샤먼, 뭐 홍콩, 뭐 베트남, 방콕, 싱가포르, 페낭, 자카르타, 수라바야 이렇게 갔다가 마닐라 갔다가 홍콩 한 번 더 들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3주에 한 항차 이렇게 제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가는 나라는 이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 멀리 갔었을 때는 아까 제가 LPG선을 탔다고 했었는데 그 LPG 부탄 프로파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많이 나와서 여기서 싣고 이제 울산이나 평택 같은 데 가서 이제 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지. 제가 지금 주요 다니고 있는 루트는 이제 동남아시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빨간 선이 뭘까요? 빨간 선. 잠깐만요. 적도예요? 맞아요. 적도, 맞죠. 제가 주로 다니는 나라가 적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 겨울이지만 저는 그 캐리어에 항상 짧은 반바지 무조건 들고 가요. 왜냐면 여기는 너무너무 덥거든요. 여기는 뭐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기 우기로 나눠지고 항상 30도, 40도 날씨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상륙을 나갈 때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백팩을 하고 이제 반팔 티를 하고 입고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여기 적도 부근이니까 홍콩 출항하면서부터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방콕이랑 뭐 람차마 이쪽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땀이.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제가 다녔던 곳의 사진을 보여주자면 뭐 동남아시아 하면 약간 이런 풍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마켓들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여기 악어를 태국에 갔을 때였는데 제가 먹진 않았지만 악어를 이렇게 구우고 있는 것도 봤었고요. 그럼 바베큐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아름다우신 남성분이라 해야 될지 여성분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쇼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면 동남아시아 하면 특히 저희는 마사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발 마사지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니까 한국에 비하면 너무 싼 가격으로 전신 또한 10,000원이면 충분하니까 항상 이걸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리안. 이건 제가 이제 배를 타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두리안. 하나에 지금 보세요. 15달러로 나와 있는데 이거 냄새가 좀 지독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못 먹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한 통에 15달러가 두리안 한 통에 59,800원인 거 보고 이건 진짜 못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망고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5달러, 막 10달러만 주면은 정말 한 드럼통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뱃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냥 저기 옆에서 그 엄청 많은 망고를 이렇게 슥슥슥 잘라서 이렇게 먹는 게 네, 저희의 낙이죠. 네. 혹시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제가 또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제 책을 읽으셨던 분은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어요. 쿠알라룸푸르. 오! 네, 봄봄 작가님. 말레이시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이시였죠, 맞아요. 이게 바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거든요. 네. 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보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이게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겪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말레이시아를 저희가 아까 사진에서도 봤겠지만 자주 다녀요. 말레이시아 포트켈랑이라는 포트도 들어가고 페낭 그리고 파시르 구단이라고 다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뭔가 우리는 항상 이제 외곽 지역에만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는 곳에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지가 약간 좀 목말랐어요. 좀 그래도 말레이시아 왔으면 랜드마크를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포트켈랑이라는 그 항구에 들어가서도 한번 수도에 가서 제대로 한번 찍고 오자.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선장님도 저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도 자주 다니는데 랜드마크는 한번 찍고 오자라고 생각해서 선장님이랑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이게 바로 그 말레이시아의 기차거든요. 엄청 좀 나름 세련되고 뭐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쵸? 타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 도착해서 네, 이제 뭐 사진도 남기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그러니까 기차를 좀 타고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당직을 서야 돼서 이때는 제가 이항사였는데 이게 배가 항구에 접안을 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가 실리고 내리는 과정도 누군가는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이렇게 교대로 또 이것도 교대 근무를 서거든요. 그때 이제 또 제 당직 시간이 있어서 그 당직 시간에 맞춰서 그 전에 이제 자기 당직 아닐 때 나가서 상륙을 나가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직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직 시간에 맞춰서 놀다가 이제 이제 들어가자 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한 2시간 정도 일찍 들어가는 걸로 마음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이제 기차를 탔죠.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멈춘 거예요. 어떤 한 정거장에. 그래서 시그널 클리어런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너만 쭉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 선장님 좀 이상하다. 문 열려 있고 그냥 어떤 정거장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그널 클리어런스 문제니까 뭐 신호가 안 됐나?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 가겠지 하고 또 뭐가 좀 얘기 좀 나누고 사진 찍은 거 보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기차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30분 지나도 1시간 지나도 1시간 되니까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내 당직도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뭐 꼼짝도 안 근데 여기 타고 있는 현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자기 할 거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나랑 선장님이 엄청 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기차가 이제 출발을 해서 가서 여차저차 제가 당직 시간이 조금 늦기는 했는데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이번에 진짜 당직만 늦는 거였는데 혹시나 출항 시간 늦어지면 진짜 너무 오싹하잖아요. 선원이 있어야지 게다가 선장이 또 같이 나갔으니까 이거 큰일 나는 그런 사고라 가지고 정말 이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앞으로 진짜 절대 말레이시아 기차는 진짜 안 타야지. 보통 한국 같으면은 그 정도 상황이면은 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정말 그 누구도 뭐 불만 같은 거 제시하지 않고 자기 할 일 하면서 뭐 전화 통화하면서 옆에 가족들이랑 막 깍깍깍깍거리고 뭐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좀 처음에는 좀 괘씸하기도 했고 뭐 이게 느린 게 엄청 역시 동남아시아 이게 느려가지고 정말 답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이렇게 귀선 시간이 걸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긴 한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더라도 내가 과연 그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뭔가 나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뭔가 이 상황을 뭔가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말레이시아는 전체적으로 약간 느린 분위기예요. 사람들도 답답하고 일 처리하는 속도도 답답하고 한데 느림과 그 빠름이라는 게 뭔가 상대적인 개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따라 달라지는데 뭔가 느림이 안 좋게 보면은 게으르지만 좋게 보면 여유롭다는 거고 빠르다는 거는 좋게 보면 부지런하다지만 또 안 좋게 보면은 또 조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이런 조급함과 이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뭔가 좀 대비가 되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빠르게 일하면서 무엇을 얻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놓쳤을까? 그 기차 안에서 나랑 선장님만 그렇게 초조해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하하호호 웃고 막 걱정 없이 밝게 웃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내가 놓친 것들이 엄청 생각보다 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행에 관한 저희 에피소드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싱가포르 상륙. 이거는 제가 싱가포르를 이때도 네, 싱가포르도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자주 가서 상륙을 잠시 나갔다 오고 하다가 이날은 조리장님이 거의 이제 조리장님은 20년 정도 배를 타면서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항로는 정말 이제 왔다 갔다 아주 제 집 지나듯이 나가는 수준이에요. 우리 선원들은 거의 매점 갔다 오듯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그 항구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조리장님이 다 아시니까 따라 나갔죠.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막 싱가포르에 여행 갔다 이러면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것들. 깨끗한 도시, 그쵸? 깨끗한 도시.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마리나베이 세계 이제 빌딩 위에 이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그리고 그 센토사의 모라이 연상 싱가포르 그다음 또 막 이게 이제 인피니티 풀이라 해가지고 떨어지는 뭐 물 떨어지는 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여기 전문가시니까 나도 이제 따라가면 이런 거 볼 수 있겠다 하고 막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갔는데 나 이제 이렇게 휘황찬란한 곳 말고 진짜 아까처럼 그 동남아시아 느낌이 나는 마켓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아까 두리안이나 망고 먹고 이렇게 막 즐겁게 뭐 이렇게 잘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약간 요런 데 좀 가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혼자 맛있는 거 먹긴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원들도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만두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만두를 사가자 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둘러봤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진짜 우리 한국의 생활 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직장 마치고 이제 동료들과 얘기 나누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교복 입고 뭐 여학생이 교복 입고 가방 메고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두 아이를 데리고 식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노부들은 밥을 먹고 있고 강아지 데리고 엄마 품으로 막 달려가는 여자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할머니가 옆에 파봉지 들고 이제 잠시 쉬어간다고 거기 앉아 있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문득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이 싱가포르 현지 사람들의 일상생활 하는 삶의 터전 그 중심에 있는구나라는 걸 딱 느끼면서 뭔가 싱가포르 하면은 뭔가 아까 이게 사진에서 봤듯이 뭐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나 마리나 베이 호텔이나 아니면 모라이언상 이런 게 떠오르는데 물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눈앞에 펼쳐진 현지인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여기도 결국은 사람 사는 곳이구나. 뭔가 우리는 이제 관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일상을 보내는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 또 그 안에서 또 각자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마다의 이야기와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멀게만 느껴졌던 어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뭔가 저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와서 그런지
더 이 사람들의 삶이 녹아들고 나는 뭔가 이 싱가포르라는 희망찬란한 곳을 본 것보다 제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아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이게 제가 여행하면서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말 자주 가는 도시예요. 혹시 이게 어딘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전보 시푸드 먹고 싶네요. 알죠, 알죠. 해치하면, 혹시 이게 어딘지 아는 사람, 이걸 보면 알 텐데. 자주 갈 텐데. 이거 야경 유명한데. 그렇죠. 아, 우리 보미 작가님, 봄봄님 진짜 모르시는 게 없네. 맞아요. 이게 바로 홍콩의 야경이에요. 홍콩 야경. 여기 홍콩 시계탑이고요. 네. 그래서 이때도 홍콩 때도 제가 진짜 많이 다녀요. 왜냐면 홍콩은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내려올 때도 홍콩을 스쳐 지나가고 또 올라갈 때도 홍콩을 가고 퍼스트 홍콩, 세컨 홍콩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환적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인데 제가 사망사일 때만 해도 이 야경을 잘 못 봤어요. 왜냐면 8시부터 12시 정박당직이다 보니까 이거 7시에 시작하는 이 레이저 쇼를 잘 못 보고 이때 홍콩 여기서 레이저 쇼를 해요. 7시마다. 그걸 못 봤었는데 이날은 이제 제가 이항사가 되고 나서 처음 가는 홍콩이라 가지고 너무 이제 들떠가지고 나도 이제 드디어 레이저 쇼를 볼 거야 하고 이제 야경이 보고 이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이 바다에 비춰진 이 빛들과 이런 안개가 내려왔는지 이거 그윽하고 이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와 진짜 진짜 아름답다 하면서 이제 말로만 듣던 그 야경을 딱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럼 다들 뭐예요? 딱 봤어. 우와 대박 하면서 뭐예요? 뭐예요? 그쵸? 사진 찍죠? 사진 찍고 또 좋겠다. 부럽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당연히 사진 찍고 사진 찍어줘 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다들 이제 영상 통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영상 통화하고 야 이거 봐라 하면서 막 뒤로 이제 막 보여주면서 하고 막 카톡에도 막 사진 올리면서 전화 통화하고 제가 솔직히 나도 물론 이제 그 보면서 엄마한테도 전화 통화하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뭐 그렇게 즐기는 사람보다는 다 이제 막 카톡, 영상 통화, 전화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던 게 이거 야경을 보고 있는 건 지금 여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연인, 뭐 친구들 뭔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은 뭔가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남들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그런지 저는 그 홍콩 야경보다도 더 빛나는 걸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홍콩 야경을 볼 때마다 이 야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분위기,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 분위기가 생각나서 저는 더 의미가 깊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 책의 에피소드들로 해서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책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생각하다가 이제 저는 친구들, 뭐랄까, 내 또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 책을 넘기면 끝없는 파도에 맞서며 인생을 항해하는 나와 비슷한 청춘들에게라는 글도 있을 정도로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적을 때도 제 친구를 떠올리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글이 정말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에필로그라고 말해요. 제 글의 제일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 거기에 제가 막 쓸말 적다가 거의 함축해 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꼭 항해사라서 책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물론 직업 때문에 특혜를 받기도 했겠지만 다른 일을 했어도 글을 썼을 것이다. 글을 쓰고 싶었고 글 쓰는 게 좋았다. 쓴다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본질을 알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비본질이 된다. 학벌, 외모, 재력이 어떻든 내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부산에서 태어났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든 나는 나일 뿐이다. 사회에서 나는 항해사 27살 여자로 표현되겠지만 진정한 나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정의될 수 없다.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나를 둘러싼 정의를 내려놓고 나만의 언어로 정의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 과정 중 하나였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다. 나는 변화한다. 첫 번째, 나는 변화한다. 20대는 격렬한 변화의 시기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화학작용을 하며 변화하고 싶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어서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다. 모르겠다. 지금은 배 타는 일이 좋다. 내 삶의 기준이 남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길이 가장 무난하고 안전하니까. 하지만 남의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하지만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뀔 일은 드물다. 흔들릴 필요도 없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리고 어렵다.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빅데이터 시대에 하루에도 끊임없이 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있다. 세상은 변한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왠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분명 그 일을 좋아해서 하고 있을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확실한 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은 일어설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앞으로 밀려드는 온갖 의무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배짱일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시련은 파도처럼 왔다. 중요한 건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처음 항해사가 되고 나서 생각했다. 내 앞으로 밀려드는 온갖 책임과 의무가 너무 무겁다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또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도망칠 수 없었기에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부딪히니 해냈다. 내가 생각한 한계를 넘었다. 또다시 시련에 부딪히고 또 넘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중요한 건 시련의 크기가 아니었다.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였다. 정확히 말하면 항해사라는 일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은 일어설 것이라는 용기를 얻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저의 인생 키워드예요. 바다와 성장, 도전.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꼽는데요. 바다는 이젠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뭐 이게 일터, 누군가에겐 낭만의 공간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겐 일터이자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줬다고 생각해요. 육지가 제1의 어머니라면 저는 바다는 제2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다에 계속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다는 이렇게 그림에서 뒤에 보이는 그림처럼 파도가 몰아치고 하면 계속 이제 배를 막 좌지우지 흔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흔들지언정 못 가게 막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황천항해라고 해서 배가 좌우로 한 20도씩 흔들리는 그 상황에 있어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냥 붙잡고 그 상황을 버티는 것뿐이에요. 계속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 바다는 다시 아까 봤던 그 황홀한 바다처럼 평온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하물며 이 큰 바다도 그 폭풍우가 치고 벼락이 치고 비가 오고 하는데 내 인생이라고 안 흔들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계속 버티고 견디고 그 앞에 그 스티어링 라이트랑 그 불빛을 계속 보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가지 않을까? 실제로도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인생이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장을 그래서 인생 키워드를 바다와 성장 이렇게 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도전. 이게 제가 인생 키워드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도전을 꼽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1년에 2개월밖에 없다. 2개월밖에 없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내 1년이 12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뭐 한번 쳐볼까요? 너무 갑작스럽죠? 근데 갑자기 나한테 1년이 2개월이다. 바쁠 것 같죠? 그쵸? 엄청 바쁠 것 같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죠? 그쵸? 지금 그게 제 마인드예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삶이 그렇거든요. 지금이 2020년 11월 넷째 주죠. 사람들은 이제 한 달 반 뒤에 있을 내년, 2021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12월 7일 날 배 타러 나가요. 그럼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020년이. 그리고 배를 타러 가서 6개월을 타면 1, 2, 3, 4, 5, 6 타고 내려오면 7, 8월. 2021년 7, 8월 2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를 타러 나가면 9, 10, 11, 12, 1, 2 바로 2022년. 저한테 2021년이 2달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따가 지금 28인데 바로 30이네? 2달 보내고 바로 30. 아, 육지 생활에 대한 뭔가 저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저는, 네, 이 2달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것 같아요. 뭐 다 해볼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책을 쓴 것도 도전이었고요. 시집도 지금 시도 좋아해서 시집도 도전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휴가 때는 선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 1급 면허도 제가 땄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기 전에 바디 프로필, 이제 친구들 사이에 또 유행이었어가지고 바디 프로필도 해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도전을 또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중강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실패가 두려울까요? 아니요. 저에게 실패가 두려울까요? 2달밖에 없는데? 저는 있잖아요. 그 실패한 가치조차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실패를 해보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깨닫고 나아가는 것도 다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도전할 거예요. 도전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나아가고, 또 다시 한계에 부딪히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지금을 보내고 싶어요. 진짜 저는 2발을 땅에 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꼭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뭔가 빠르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쉽게 바뀌는 게 아닌지. 예를 들어 지금 여행 얘기가 나와서 예로 든 거지만,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그냥 똑같은 여행지, 똑같은 코스, 그렇게 가면서 그저 그런 여행으로 갔다 오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여행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지금 하는 강연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은 나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뭐 여행 얘기를 할 때, 뭐 홍콩 야경 보러 왔는데 예뻤어요. 그냥 말레이시아 페트로너스 트윈타워 보러 갔는데 뭐 기차 막혀가지고 다 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그냥 들을 것도 없고 뭐 잘 갔다 왔나 보네 이러고 끝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적용시켜 봤잖아요. 뭔가 삶의 속도에 관해서 내 삶에 중요한 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쩌면은 그냥 많은 항해사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저 그런 항해사 중 한 명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화요일 저녁 20시에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무얼 하든 여행을 가든 책을 읽든 항해사의 강연을 듣든 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내 원칙이 뭔지 저의 키워드가 이렇게 3개가 있었지만 나의 키워드는 뭔지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야, 김성인 작가님 정말 오늘 강연 멋졌습니다. 와, 야, 이게 제가 와, 작가님 저는 그냥 생각도 못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강연을 마무리할 줄은. 아, 진짜요? 네네네. 지금 11번째 단콘들 강연하면서 제가 정말 제가 배울 게 되게 많다는 분이라는 걸 나이 27, 28이잖아요. 그거 생각도 못 했는데 그동안 했던 강연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정말 어디 강연 코칭이나 어디 뭘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바다가 하고 이렇게 싶은 말이었어요. 바다가 또래 키운 친구들에게. 딸이구나 싶어요, 지금. 아, 제 거친 간절함이 바다에서 느껴지시나요? 상당히 되게 정말 바다에서 느꼈던 것들을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 네.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경험으로 음, 1년에 두 음, 달밖에 못 사는 인생을 다 네. 진짜 10달까지 다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녹아내신 강연이어서 정말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야,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박수 잘 안 치는데 이거 진짜 오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진짜요. 네. 어, 여러분들 저기 정말 오늘 네. 제가 단콘들 11번째 하면서 전 너무 마지막에 그 도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네. 거기서도 당차게 27, 28을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제가 진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아, 들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성희 작가님 2주 후에 배를 타시면 6개월 후 내년 7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기 전에 오늘부터 마지막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김 작가님한테 뭐 어떤 질문으로 도전하셔도 좋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여기 보니까 김성주 작가님의 대학교 후배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그분도 계시. 국토해양대학교라고 적은 게 네. 봤었는데. 네. 그래서 후배분은 또 우리 선배님께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미 먼저 배를 타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선배 음, 항해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자연스럽게 질문 있으신 것 음성 풀고 목소리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면서 궁금하신 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임윤주님 네, 안녕하세요. 저, 후배시죠? 저 목포향대학교 2학년 해사대학 재학 중인 아, 임윤지입니다. 목포해양대학 있고 한국해양대학교 두 가지가 있다고 양님. 들었어요. 아, 네, 네. 저 이거 책 읽고 완전 팬 돼가지고 인스타로 알게 돼서 이렇게 강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도 그 상선 항해사가 되고 싶은데, 그 아무래도 여성이 소수다 보니까 당장 내년에 실습도 가야 되고, 졸업해서 취업도 해야 되는데, 여러 면에서 많이 힘든 점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여성 해기사로서 필요한 마인드나 그런 자세가 어떤 마인드나 자세가 필요한지, 아, 김승주 작가님은 어떤 마인드로 이 꿈을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책 아까 들으셔서 아마 책을 읽었으면 아실 테지만, 일단, 우리 여성 항해사들은 굉장히, 네, 맞아요.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실습 가기도 너무 힘들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들이대 보셔야 돼요. 음, 회사에서 안 뽑는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안 네. 뽑겠죠. 이게 여성 무관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뽑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취업 박람회 때 모든 안 뽑는다고 하는 곳까지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냈어요. 그러고 제가 고려해운에 왔지만 고려해운은 원래 여성 회계사를 안 뽑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뽑았어요.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안 뽑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근데 일단 내보면은 그 사람이 선택할지 안 할지 그거는 50%의 가능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0에서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이대셔봐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장학생 선발 기준이 뭐 3.5 이상이고 뭐 어떤 실습 뭐 3.5 이상이어야 되고 뭐 어디 뭐 실습을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네. 그걸 보고 3.5 이상이구나. 그럼 나는 못 하겠다. 당연히 이제 그냥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그 친구 중에서 야, 그치만 한번 너가 내봐. 너가 3.2밖에 안 되는 거 알지만 일단 내서 한번 어필을 해봐. 그래서 걔가 이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이유를 쓰고 편지도 써서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냈는데 거기서 장학생을 뽑아줬어요. 회사는요, 어쩌면 그런 인재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건 그냥 회사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형식적인
그 기준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는 소수인 만큼 그거를 안 그래도 여기 들어온 것도 정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말 힘든 거였잖아요. 이 학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여성도 많이 뽑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들이대고 해봐야 돼요. 가능성이 제로에서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고. 저도 지금 여기 회사에 있지만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안 뽑아준다고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면접을 다니면서 하고 이제 안 뽑아준다고 했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실패들, 그런 좌절 이미 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했다가 나 안 뽑아주면 어쩌지? 나 실망하면 어떠지? 근데 그게 베이스예요.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 뽑아주면 그냥 바로 된다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라 가능성이 0%가 아니라 내가 도전하는 순간부터 50%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내고 도전하고 나의 간절함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진짜 해낼 수 있어요. 요즘에 그 내년에 실습 가야 되는데 회사들이 여자 안 뽑는다고 하니까 좀 많이 우울했었는데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화를 하고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입사 지원서에도 자기소개서 남자들이 하듯이 똑같이 다 적어서 일단 내세요. 네. 네네네. 자신감도 뿜뿜 키워주시고, 와, 성주 작가님은 후배들한테도 가서 이런 진짜 진로 코칭이나 후배들한테 이제 자신감 키워주는 이런 활동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들어오시면 앞으로 그런 데도 강연하러 다니세요. 그럴까요? 너무 좋은데요? 들이대라는 표현 아주 좋은데요? 네. 자,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하시면 되고요. 채팅창에 너무 많이 이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와. 일단 그래도 지금은 30 이전에 3권의 책 이게 지금 네, 저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다 책 사실 기세입니다. 출간하시는 대로 사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도 제 단콘을 그때까지 제가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또 다른 네. 재미난 이야기로 와서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진짜 생각도 못했던 즐거움을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아마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더더욱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또 다른 어떤 이야기 있으신지 그때 뭐 책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고요. 그때 한번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 그리고 오늘 또 다 말씀 못 나누신 이야기로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여기 계셨던 분들과 또 지인들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작가님 출연해 주실 거죠? 그때도? 당연하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질문 부분이랑 뭐 강연 부분 좀 나눠가지고 거의 2시간이라서 1시간씩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고요. 작가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이 늦은 시간, 화요일 이 늦은 시간까지 저에게 그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알기 때문에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만큼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나에게 적용해 본 나는 나의 기준은 뭔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웃고 떠드는 강연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적용해보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우리 단콘 11번째 강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12번째 강연 또 이어집니다. 내일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또 스페인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